오늘을 함께하며 여러분의 내일을 응원합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 2부가 시작됐습니다. 벌써 10시 5분이 됐고요. 2부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1부 시작할 때 내드렸던 경제상식 퀴즈. 정답은 스와프였습니다. 통화 스와프. 그 중에서 이 세 글자만 맞추셔도 정답인데요. 서로가 가진 것을 교환한다라는 뜻이죠. 특히 통화 스와프는 말 그대로 두 나라의 중앙은행이 각 나라의 통화를 서로가 필요할 때 바꿔서 쓰는 그 계약, 약속을 하는 걸 말하는데요. 물론 만기가 되면 상대국의 통화를 돌려줘야 하는 조건이 있긴 합니다만 그 약속을 하는 것만으로도 금융시장, 이 외환시장의 심리적인 안정을 가져올 수 있다라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2020년 코로나19 팬데믹 때 미국과 한미 통화 스와프를 맺은 적이 있고요. 다만 그때 실제 달러를 우리가 꺼내서 쓰지는 않았죠. 또 당시에는 미국도 필요했기 때문에 미국 시장도 흔들렸기 때문에 우리나라와 통화 스와프를 맺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될까요? 2296님이 통화 스와프 정답 맞춰주셨고요. 영어로는 SWAP 정확하게 맞춰주셨네요. 그리고 8744님이 처음으로 KBS 앱 콩 앱을 깔고 처음으로 듣고 있다고 보내주셨네요. 자주 찾아오세요. 고맙습니다. 그리고 7464님은 출근 중에 매일 듣고 있다고 아까 보내주셨고 여기저기 성공예감 이대호입니다를 홍보해주고 계시다네요. 감사합니다. 우수 고객으로 모시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홍기성님이 오늘은 문제 난이도가 좀 있네요 라고 보내주셨는데요. 하지만 성공예감을 자주 들었다면 이 정도 문제는 시국좀 먹기죠 라고 하면서 정답 스와프 맞춰주셨습니다. 7722님은 외화 유동성 확보는 이제 선택이 아니라 생존의 필수입니다 라고도 보내주셨고요. 자, 여러분의 실시간 의견은 또 계속해서 받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 또 KBS 콩이 열려 있고요. 제가 다 읽어드리지 못하더라도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도 보내드리는 선물이 계속 있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은 1,400원대, 1,400.3원 이 시각 현재 나타내고 있고요. 1,400원에서 1,402원 정도 오가고 있습니다. 원화가 계속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증시는 좀 약세였다가 지금 보합권까지는 올라왔습니다. 코스피는 어제보다 0.9포인트 내린 3,471, 코스닥은 0.2%, 1.88포인트 내린 859를 나타내고 있고요. 삼성전자가 강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85,900원으로 0.59% 올라가고 있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2% 강세, 삼성바이오로직스는 1.7% 내리고 있고 오늘은 다시 조선주가 어제에 이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반도체가 좀 조정받으니까 다시 조선주가 올라가네요. HD 현대중공업이 3.8% 정도 강세, 한화오션도 0.5% 강보합 정도고요. 신한지주와 KB금융은 강보합 정도, 신한지주가 오히려 1.7% 더 강하게 올라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조선시대를 배경으로 한 요리 드라마가 최근에 인기더라고요. 수락관에서 요리사로 일하는 여성이 등장을 하죠. 조선시대에 여성들도 다양한 모습으로 직업활동을 했는데요. 그중에서 궁궐에서 일하고 있는 궁녀들이 빠질 수가 없죠. 궁녀는 과연 어떤 존재였을까요? 또 그 영향력은 어떠했을까요? 역사 커뮤니케이터 이한 작가와 함께 조선시대 궁녀의 세계로 같이 한번 떠나보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궁녀 하면은 분명히 좀 이따가 그 질문 문자가 올라올 겁니다. 삼천 궁녀가 정말로 있었나요? 예. 요거는 이제 백제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하는데 삼천 궁녀 이게 기록으로는 어떻게 남아 있어요? 삼국유사 쪽에 이제 의자왕이 백제의 마지막 왕이 사치를 해서 궁녀를 3,000명을 뒀다. 3,000명. 예, 그리고 이제 백제가 망할 때 그 궁녀들이 그 절벽으로 뛰어내려서 거기가 낙화암이라고 했다. 그렇게 전하죠. 그래서 훗날 이제 조선시대 때나 그 이후로 갈수록 사람들이 이제 낙화암에 갈 때마다 아 저기에 궁녀들이 꽃처럼 떨어져 내린 곳이다 하면서 슬퍼하며 시도 짓고 그랬거든요. 네. 그런데 과연 그 7세기의 백제에 3,000명이나 되는 궁녀를 드릴 수 있었을까? 그건 좀 의문이긴 합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왕이 사치와 방탕을 일삼는다 하면은 항상 기준이 되었던 것이 이 궁녀들의 숫자였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사실
의자왕 정도면 꽤 그 무난하다고 해야 될까? 또 이 사람은 좀 오해를 산 게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나쁜 왕은 아니었다고 하는데 어쨌거나 예. 나라가 망했으니까 그 책임과 욕을 좀 먹어야 하죠. 근데 이런 쪽으로도 기록을 세운 것은 그 조조의 아들 그 조비인데요. 네. 삼국지에 나오는 이 사람은 궁녀를 1만 명을 뒀다. 그런 전설이 전합니다. 조조의 아들 조비가. 예. 그리고 이제 나라를 좀 끝내주게 말아먹었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 방탕해서는 안 된다. 이런 또 교훈을 남기려고 하는 것 같기도 하고 그 충남 부여 낙화함. 예, 예. 저도 가서 그 앞에서 뭐 유람선도 타본 적 있고 그렇죠. 거기 올라가 본 적도 있는데 도저히 거기서 3천 명이 서 있을 수도 없고 줄을 서도 뭐 예. 줄을 쓴다면 몇 시간 걸렸을 것 그렇죠. 같습니다. 하여튼 이제 기록은 그런데 예. 그 정도로 남아 있다라는 예. 거고요. 궁녀, 궁에서 일하는 여직원의 개념입니까? 그렇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좀 보면 될까요? 특히 이제 사극에서 보면 아예 궁에서 살고 있는 걸로 예. 나오잖아요. 실제로 그 사는 궁녀도 있었고 출퇴근하는 궁녀도 있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궁녀가 아까 얘기했듯이 왕의 그 사치향락의 그 표준이 되긴 했지만 이건 좀 오산이고요. 사실 그 옛날에 여자들이 당당하게 가질 수 있는 전문직이 바로 궁녀였습니다. 전문직이에요? 예. 그 사극에서만 맨날 높으신 분 뒤에 졸졸졸졸 따라다니니까 그냥 엑스트라 정도를 생각하겠지만 사실 궁궐도 사람 사는 곳이고 굉장히 할 일이 많거든요. 지금 사업체 운영한 거와 마찬가지요. 궁궐이란 사업체를 운영하기 위해선 정말 일손이 많이 필요하고 하나하나 다 사람 손이 닿아야 되죠. 네, 그걸 다 그렇죠. 하는 일손들이 궁녀이자 이 사람들은 그런 일들의 프로페셔널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히 말해서 밥하고 빨래하고 뭐 청소하고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일 중에 하나죠. 안 하면 사람이 살 수 없고 그렇죠. 궁궐도 운영이 안 되니까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 되면은 이 궁녀들이 하는 일과 직책이 전부 등급이 정해져서 굉장히 전문직화됩니다. 그러니까 전문직 여성으로 봐야 한다. 예. 조선 시대에는 당연히 이제 전문직이 그런 일을 예. 했었을. 월급과 출퇴근과 이제 직장까지 그 처소까지 보장이 되는 전문직이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다른 직업보다는 여성에게는 그래도 조금 더 지위가 있고 있었던, 좋았던. 안정적이고.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겠는데 어떤 뭐 예. 궁녀가 되는 조건 같은 예. 게 있었을까요? 그 사극에서 보면은 옛날 사극이 나온 건데요. 그 궁녀 드릴 때 하는 시험이 있습니다. 그 시험. 앵무새 피를 이제 팔에 떨어뜨려서 이게 흘러내리면 불합격, 머물러 있으면 합격, 뭐 그렇게 돼 있는데요. 아니 무슨 뭐 필기 시험이나 면접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신이에요, 미신. 이게 중국에서부터 전해지는 미신인데, 아니 실제로 그렇게 뽑지는 않았을 겁니다. 앵무새가 그렇게 흔한 새도 아니고 그렇게 하면 10명이나 보면 다 새 한 마리가 죽죠.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그 필요한 때마다 그때 뽑긴 했는데 원칙적으로는 양인 신분을 뽑지 않고 노비 쪽에서 뽑았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궁녀란 거 이제 아무리 그래도 이제 그 결혼을 못 하게 되고 왕의 실에 들어가게 되는 일이다 보니 궁녀를 백성들 중에서 뽑으면 백성들이 동요를 해요. 그래서 주로 내수사, 원래 관노비 쪽에서 많이 뽑는 게 관례였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꽤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여성들이 궁녀가 됐습니다. 이를테면 이제 특채가 있는데요. 예. 왕세자빈 내지 이제 왕비를 뽑을 때 예. 그 왕세자나 왕비가 그 사가에 있었을 때 원래 데리고 있던 하인들, 하녀들 그 사람들이 궁녀로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 원래 데리고 있던 사람들이니까. 예. 네. 그러니까 산호비인데 이제 궁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적인 게 이게 해경궁 홍 씨가 데리고 있었던 유모 그런 사람들이 궁녀로 들어간 케이스였고, 그다음에 이제 신부는 중인이지만 그 궁녀가 되는 케이스가 있었으니 대표적인 예가 바로 장희빈입니다. 워낙 장희빈은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여관 출신의 딸이었고 네. 집안은 굉장히 빵빵하고 돈이 많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조선시대 외국어 특집 예. 한번 한 적 있죠. 네. 이 집안이 외국어를 정말 잘하는 집안이었고. 그리고 아무래도 여성들도 외국어를 잘했고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통역이나 그런 걸 때문에 네. 대대로 이제 궁에 들어갔던 것 같은데 갑자기 장희빈을 숙종이 사랑하게 되면서 풍지박산이 나는 거죠. 온갖 풍파와 집안은 풍지박산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빨래하고 밥하고 그런 궁녀도 있지만 예. 정말로 나중에는
왕세자비, 후궁, 예, 예. 왕비까지도 될 수 있었던. 그 장희빈은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이긴 했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물론 그 궁녀가 돼서 이제 갑자기 사랑받아서 이제 빈까지 치솟는다 그런 경우가 하나나 둘은 있긴 했지만 굉장히 희귀한 그렇죠. 케이스였고 드문 케이스. 그쵸. 왕의 간택을 받는 아주 예. 아주 드문 케이스. 그래도 이 그 대표적인 바로 그 천한 궁녀에서 신분 급상승한 사람이 대표적인 게 무술이였다고 하는 최숙빈. 바로 영조의 어머니이죠. 아, 그게- 영조의 어머니가 최숙빈이 무술이 출신이에요. 예. 그러니까 무술이라는 직급은 어떤 일을 구체적으로 하는 그 거예요? 궁녀들 중에서 제일 낮은 사실 직급으로도 처지지 않은 그 궁녀들 중에서 제일 하인 물깃고 빨래하는 일이었습니다. 궁녀들 중에서도 예. 최하급. 예. 그래서 무술이 중에서는 그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심지어 궁궐 밖에 남편이나 가정을 꾸린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명백히 말하면은 아주 궁녀라고 할 수 없는 그런 직종이기도 했습니다. 아하, 그래요. 근데 그 무술이 중에서도 왕비가 탄생을 했었다. 왕비라기보다는 그 빈? 후궁으로 후궁으로. 예, 후궁까지 올라갔습니다. 이야, 그래요. 근데 무술이라는 걸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듣기도 예. 하고 또 사극에서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쵸. 예. 왕이 사랑하는 무술이도 나오고. 예. 근데 그 경복궁 면적을 보면 44만 제곱미터라고 해요. 한 예. 13만 3천 평 정도 되는데 예. 이 넓은 땅에서 이 넓은 궁에서 그러면 궁녀가 몇십 명으로도 안 될 것 같고 정말 많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실 조선 초만 하더라도 궁궐이 경복궁만 있는 게 아니라 옆에 그 창덕궁도 이제 만들어지고 나중엔 덕수궁도 만들어져서 궁궐이 점점 많아집니다. 네. 근데 이제 태종 초기, 조선 초기였죠. 그때 태종 15년 정도에 왕이 이야기합니다. 궁녀 수를 좀 줄이자. 궁녀를 내보내자.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계속 개가 일어나고 있었거든요. 네. 가뭄이나 홍수. 근데 이렇게 되면은 이제 옛날 사람들은 이제 생각하는 겁니다. 아, 이제 백성들이 살기 힘들어서 재해가 벌어지진 않았나. 근데 그 백성들이 힘든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결혼 못하는 게 있었습니다. 아, 주로 결혼을 이제- 못하는 것도 이제 백성들이 네. 힘든 거니까. 예, 그래서 특히 궁녀들은 결혼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궁녀는 결혼을 못한다는 거예요? 예, 아니면 그냥 안 결혼이 하는 거예요? 금지돼 있습니다. 아, 왕의 여인이니까 이제 결혼을 못하는 거예요. 아니 전문직 직업 여성이라면서요? 예, 그렇긴 하더라도요.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결혼하지 못한 한이 쌓여서 이제 재해가 벌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왕 주변에서 궁에 들어와서 일하는 여성은 결혼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태종은 실제로도 궁녀 한 10명 정도 이제 궁궐 밖으로 사가로 내보내고 그렇게 네.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게 진짜 이 사람들이 원한이 가졌다라기보다는 이제 세상이 힘들어지니까 사람들의 불만이 많아지고 그걸 이런 식으로 무마하는 거죠. 결혼을 시켜주는 식으로. 실제로 옛날에는 가난한 집안의 딸들이 결혼을 못한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이제 지참금이나 예물 준비하는 걸 못해서. 그래서 나라에서 일부러 이 가난한 집에 예물들을 내려줘서 딸들을 결혼시켜 해주는 그런 복지 정책들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래서 태종은 이제 이 하늘이 노한 것 같으니 궁녀를 내보내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궁녀들이 결혼을 못해서 예. 그 한이 쌓여서 하늘을 노하게 하는 것 같다. 사실 하늘을 노하게 한 거지만 그 세상 부류자인 자기 자신부터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태종. 예. 근데 그때 신하들이 했던 말이 재밌어요. 예. 지금 궁 안에 궁녀가 20명 정도밖에 안 되는데 뭘 더 내보내냐. 20명밖에 없다고요? 예. 그래서 당시 경복궁과 창덕궁이나 있는데 궁녀가 20명밖에 안 된다니 솔직히 믿어지진 않아요. 그 궁 일을 다 그럼 누가 해요? 저도 그게 궁금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이제 태종을 위해서 궁녀를 또 내보내고 그랬는데 그렇게 해서 나간 궁녀들이 그래서 결혼해서 뭐 잘 산 건 또 아니고 그냥 더 힘들고 가난하게 살아서 어쩔 수 없이 다시 궁으로 되돌아오게 하고 그랬습니다. 그 궁녀 입장에서는 시집 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래도 일자리가 있어야 예, 예. 소득도 생기고 살림을 하는데 그리고 또 갑자기 환경이 바뀌어서 이제부터 밖에 나가서 잘 살아라고 해도 그게 또 힘든 그죠, 거죠. 할 게 없죠. 할 게 예. 없죠. 그래서 오히려 더 좋은 직장인 궁에서 일하는 게 더 낫겠다 해서 다시 들어오는 궁녀들도 있었다라는 예. 거고 아까 잠깐 이제 뭐 삼촌 궁녀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만 조선 시대에 궁녀가 가장 많았던 시절
궁녀를 가장 많이 거느린 왕은 누구였을까요? 역시 이쪽에는 폭군인 연산군을 빼놓고 말할 수는 없겠죠. 하여간 뭐든지 나쁜 걸 잘하면 제일 탑을 찍은 건 항상 연산군이었습니다. 아, 네. 사실 이제 궁녀는 아까 얘기했듯이 이게 그 관직이나 과거처럼 때때로 정기적으로 뽑는 게 아니라 필요하면 더 뽑고 아니면 뭐 내보내고 그래서 수시채용? 정확한 숫자는 알 수 없습니다. 그 이제 문화가 점점 바뀌어요. 옛날에는 또 이제 궁녀가 적어도 가능했던 게 옛날에는 왕자나 공주로 나오면 네. 이걸 궁궐에서 키우는 게 아니라 밖으로 내보내서 대신들 집에서 자라게 했거든요. 그래서 일손이 많이 필요하지 않았는데 조선이 점점 그 세월이 지나면서 이런 왕자들을 전부 왕손들을 전부 궁궐에서 키우게 되면서 점점 더 일손이 많이 필요하게 됐죠. 그렇군요. 근데 이 연산군이 궁녀를 가장 많이 들인 건 사실이었습니다. 1000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1000명? 예. 근데 이게 그냥 순수한 궁녀뿐만이 아니라 왜냐면 의녀 같은 그런 사람들도 전부 이제 기생처럼 부려먹었기 때문에 연산군이.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순수한 궁녀들이었나 아니면 전문직 여성들마저 이제 기생으로 만든 것인가라는 그런 식의 의문은 가질 수 있는데요. 그렇다 하더라도 후대로 가면 갈수록 궁녀들이 많아진 건 사실이라서 조선 인조 때나 영조 때 되면 한 600명에서 700명 정도 있었던 걸로 추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의녀처럼 예. 뭔가 이제 전문성을 갖고 그런 일을 하기 위해서 궁에 들어왔는데 연산군은 향락에 동원하고 예. 물론 이제 그 왕의 성향에 따라서 다르긴 했겠습니다만 그냥 왕 마음이었던 거죠. 그렇죠. 나중에 좀 줄기는 했습니다만 예. 또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경제방송이어서 그런지 이런 거 궁금해하십니다. 박영은님을 비롯해서 궁녀의 월급은 얼마였을까요? 예. 월급도 받았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궁녀가 정말 좋은 직업인 게 그 예. 복록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월급이 그 나라 법정에도 정해져 있어요. 얼마나 됐을까요? 우선 가장 높은 상공 같은 경우에는 상공. 예, 북어 한 그 200마리에다가 쌀 15가마 뭐 그런 식으로 그 정도 받거든요. 그 쌀 15가마요? 아니요, 그 말로 되어 있습니다. 아, 말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15마리. 상궁이 그 품계로 따지면 정오품이거든요. 남자들 정오품보다 더 많이 받아요. 그래서 제가 보면 이거 쏠쏠한데라고 생각했어요. 똑같은 정오품이지만 예. 궁녀 출신 상궁은 더 많이 받았다. 물론 뭐 다른 걸 더 받을 수 있겠죠. 그 높은 남자들 관제의회 같은 경우에는 네네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제 상궁 정도 되면 이제 월급도 꽤 잘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일반 궁녀들은요? 예, 이게 이제 궁녀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가장 먼저 초급, 초보. 예, 수습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수습도 예, 있고. 생각시 아니면 아기나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옛날 그 사극에 나온 것처럼인데 처음엔 그 생머리이기도 하고 아니면 이제 머리를 그냥 딱 묶기도 하는데 진짜 어린 예, 6살에서부터 한 10살 정도 애를 뽑습니다. 6살 10살이요? 예, 완전히 애들을 뽑는 거죠. 그 왜 드라마 대장금이 이런 데 나오는 진짜 아이 때부터. 그래서 그때부터 키우면서 그 이제 궁궐 그런 그 여러 가지 풍습에 익숙해지게 된 거예요. 아주 어린 애들은 이제 바느질 같은 거 하고 이제 좀 나이 들고 철인 애들은 이제 요리 같은 거 만들게 하고 그래서 바느질도 배우고 요리도 배우고 빨래도 하고 그리고 중요한 거 글씨 쓰는 것도 배웁니다. 오, 글도 가르쳐줘요? 예, 주로 한글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한글 서예 해보신 분은 알겠지만 궁서체라고 있지 않습니까? 궁서체. 그 궁서체가 바로 궁녀들이 썼던 글씨체. 우아하고 예쁘면서도 이제 한글 잘 쓰는 거. 궁서체는 실제로 궁에서 쓰던 체. 예. 그것도 궁녀들이. 예. 실제로 궁녀들이 그 한글 편지들이 굉장히 많이 남아 있거든요. 이제 여러 가지 궁궐에서 필요한 물품들 부탁하거나 받거나 소식 주고받는데 굉장히 많이 쓰였습니다. 아, 궁녀들을 써주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궁녀들이 이제 왕후나 그런 사람들이 대신해서 대필하기도 하고 본인들이 직접 쓰기도 하고 그러니까 지식층이었던 거죠. 사실 그걸 모르면 또 궁궐 일을 다 할 수가 없으니까요. 또 그렇게 하고 이제 궁에서 한 15년 그 정도 지나고 이제 성인이 되면 그때 이제 계례를 합니다. 이제 남자들은 상투를 틀고 여자들은 쪽을 찌고 비녀를 꽂는 이인데 근데 문제는 궁녀의 계례는 혼례식하고 비슷하게 치르는데 신랑이 없이 치러집니다. 결혼 못하게 돼 있으니. 예. 그러니까 그냥 성인만 됐다. 그러니까 궁궐과 그 나라와 결혼하는 그런 식이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광직이 있거든요. 네. 그 정오품수부터 종구품까지 총 10등급으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생각지나 그런 애들은 정말 그냥 수습들이고 이제 종구품에서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궁궐 일을 하는데 네. 이제 의복 담당
아니면 이제 음식 담당, 심지어 장신구나 머리 모양 담당 그런 것도 있고 문서나 그런 담당도 있고 제일 중요한 거 감찰, 궁녀들 감찰하는 그런 직책도 있어요. 오, 궁녀 중에 감찰관도 있는 거예요? 예, 예. 야, 되게 다양한 직종이 있었던 거네요. 그 예. 안에서. 하위 그런 정말 직접 자기가 일을 하는 음식이나 옷을 담당하는 데 있고 그 위에 이제 중간 관리직이 있고 제일 위가 상궁이에요. 이게 상궁까지. 정오품, 정육품이 이제 최종이인데 이쪽을 보통 상궁이라 하고 그 궁녀가 올라갈 수 있는 최고 등급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궁녀가 갈 수 있는 최고 위치가 상궁. 예. 그리고 최하.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들어가면 아기 나인이라고. 예. 나인이 무슨 뜻이에요? 나인이 내인 궁궐 안에 사는 사람들. 아, 궁궐 안에 사는 사람들 나인. 예. 근데 그게 정말 어려서 아기 나인 이렇게 부르는 예, 거예요. 예. 이게 보면 이제 대장금 같은 이제 드라마가 막 떠오르는데 예, 그래서 예. 이제 아역 배우들이 연기를 잘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실제로도 그렇게 6살, 10살 정도의 아이들부터 교육을 시켰다. 꼭 거의 뭐 키우는 것처럼 그게 궁궐에서 자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부모님은요? 부모님들은 밖에 그냥 그래서 먹고 사는 입이 없어서 궁궐로 들어보는 경우도 있고요. 입양 보내듯이. 예.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장희빈처럼 출세를 위해서 들어가는 경우도 있고 다양했던 것 그 같습니다. 부모는 만날 수 있었던 거예요? 그게 상궁의 허가를 받으면 휴가를 받아서 나올 수 있었습니다. 저는 왜 그런 게 궁금하지? 7살짜리 아이기 이제 나중에 궁녀 시키려고 궁에 들여다 놨는데 예. 부모도 보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저도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최고 위치까지 상궁까지 갑니다. 예. 뭐 한상궁, 최상궁 이런 거 드라마에 그쵸, 나오지 기억나죠.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분들도 근데 월급도 잘 받았다는 거고 예. 지위도 꽤 높았던 거고요. 예. 사실 상궁하면은 이제 그 사극에서 맨날 약간 좀 그 엄하게 낮은 나오고. 그리고 또 약간 좀 그 궁궐 자체에 비하면 엑스트라처럼 나오는 법인데요. 사실 굉장히 높은 자리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궁이 되면 제일 좋은 게 개인 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그냥 단체 방에서 여럿이서 같이 지내야 되거든요. 아하. 합숙해야 됐는데 네. 상궁이 되면 자기 방이 생겨요. 예. 그리고 또 제일 좋은 게 그 찬모하고 방자, 하녀와 하인을 둘 수 있습니다. 궁녀인데 하녀를 둘 예. 수 있다. 그리고 이 하인들이 하는 게 밥 짓고 빨래하는 거. 이거 보면 전문직 여성이라고 해도 결국 집안일은 다른 사람한테 맡긴 게 좋다는 거를 조선시대 때서부터 알 수 있습니다. 아, 재밌다 이것도. 예. 그리고 상궁 중에서도 그래도 제일 중요한 건 여기서 나오지만 지밀 라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이제 바꿔 말하면 이제 비서입니다. 왕궁은 왕후 옆에서 이제 그 비서 일을 하는 건데 이제 내명부를 다스리는 게 왕비잖아요. 네. 근데 그때 왕비의 명령을 출납하거나 일정 관리하거나 연락 주고받는 일 그런 일을 하는 겁니다. 지밀 나인. 예. 지밀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밀 상궁이라고도 하고 오. 지밀 라인이라고. 비서 업무. 예. 사실 왜 그 문고리 권력이 정말 크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때도 마찬가지였겠네요. 예, 사실 사극에서 보면 항상 왕후나 왕비나 그런 사람들이 맨날 앉아서 그 권력 다툼이나 하고 그렇지만 사실 굉장히 할 일이 많거든요. 막 옷 짓는다거나 밥 짓는다거나 그리고 이제 다른 그 관리들 그런 거 다 챙긴다거나 그 안살림, 그 궁궐 안살림이 되게 또 복잡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상궁들도 되게 바빴죠. 4719님이 질문 하나 보내주셨어요. 궁녀 그만두고 싶으면 바로 나올 수 있나요? 라고. 당연히 안 되죠. 안 돼요? 예, 사고라도 치지 않는 한 나가기 힘들었고요.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그만둘 수 있는 퇴사 안 직업도 됩니까? 아니고요. 퇴사? 이제 사직을 윤호하지 않으셨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것도 이제 윤허하셔야 예, 나갈 수 있는 쫓겨난 궁연들을 많았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고 쳐서요. 연애한다거나 그렇게 사고 쳐서. 국내에서 연애에서 쫓겨날 예. 수도 있고요. 그리고 심각한 경우에 이제 처벌받아 죽는 경우도 있긴 했지만 이제 그만두고 싶다고 해서 함부로 그만둘 수 있는 그런 일은 아니었습니다. 아까 일부에서 청년 세대 쉬었음 인구 이야기했는데 궁녀도 좀 이제 피곤하니까 좀 쉬면 안 됩니까? 안 되나요? 휴가는 있었을까요? 예, 휴가는 아까 얘기했대로 이제 상궁 위에 허락을 받으면 갔다 올 수 있었고 이제 부모님 본다거나 성묘를 한다거나. 근데 이게 조선 후기로 가면은 약간 좀 이게 해서 상궁들이 예. 작당하고 여럿이서 이제 꽃놀이를 간 적이 있거든요. 비생 부르고 악공 부르고 이제 광대를 불러서 아주 뻑적지근하게 꽃놀이를 해가지고 궁녀인 상궁들이요. 예.
그래서 이제 정조가 뭐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아니 그 삼국시나 돼가지고 이렇게 그냥 기생 부르고 그렇게 놀아야겠니? 그렇게 얘기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해서 아니 상궁들도 여자인데 기생을 부르나 생각했는데 이제 노래 부르고 이제 분위기 띄워주는 기생들이 잘한 거예요. 그렇죠. 바로 그렇습니다. 참 궁녀들도 이제 하여튼 올라갈수록 이제 권력은 생기는 거네요. 네. 근데 왕권에 따라서 궁녀들의 입지도 달라질까요? 그게 참 재미있는 게 예. 결국 궁녀도 직장인이거든요. 예. 지금 직장도 라인을 잘 타야지 출세를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궁녀들도 딱 그래요. 그래서 이게 정확한 사료는 아니고 야사에 가깝지만 예. 서궁일기 아니면 개축일기라고 있습니다. 이게 예. 광해군 때 이제 임목 왕후가 이게 쫓겨나서 서궁에 유폐되고 그 이야기를 전하는 일기 같은 거거든요. 네. 근데 이 당시 궁궐의 라인이 갈리는 겁니다. 광해군 쪽 그리고 임목 대비 쪽. 그 임목 대비가 선조의 왕비였다가 그 서자라고 하지만 다음 왕이 된 광해군한테 이제 핍박받아서 유폐당하거든요. 그때 그 사정에 궁녀들이 있는데 이제 궁녀들이 희비가 갈리는 거예요. 예. 광해군 쪽 궁녀들은 이제 콧대가 높아지고, 네, 임목 왕후를 섬기던 그 궁녀들은 이제 끈떨어진 신세가 되고, 네, 당시 궁녀들도 중요했던 게 빨리 승진해서 상궁을 다는 것. 이게 라인을 잘 타면 빨리 상궁을 10년 내에 상궁을 다는데 그게 아니라 이제 끈떨어진 유전을 모시면 상궁이고 뭐고 못 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상궁들이 저쪽 그 광해군 쪽 궁녀들이 와서 일부러 막 임목 왕후한테 욕하고 못살게 굴고 그런 게 있고 거기서도 이제 라인이 예. 파벌이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궁녀 하나는 이제 임목 왕후 모셨다고 해서 자기 출세길 떨어졌다고 막 화내고 욕하고 일부러 이 광해군 쪽에 정보 흘리고 그런 얘기가 전합니다. 야, 재미나네요. 근데 그 수백 명 되는 궁녀들이 다 상궁은 될 수 없었을 테고 예, 그 중에서도 진급을 하고 권력을 또 잡아야 했고 그쵸. 라인이 생기고 예. 또 왕권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예. 그냥 나는 그냥 이대호라는 사람을 따르고 그쪽에서 밥 짓고 옷 해주고 했었는데 예. 저 사람이 갑자기 쫓겨나면은 나도 네. 쫓겨나는 거야. 그렇죠. 쫓겨나거나 아니면 진짜 주저앉는 거죠. 출세 라인에서 벗어나는 거죠. 1880님이 그러면 중전이 폐비된 경우에 궁녀들도 함께 나갔을까요? 그렇게 궁에서 같이 나간 쫓겨나요? 경우도 있고, 예, 그런 경우도 있고, 아까 얘기했듯이 사가에서 같이 왔던 하녀들은 같이 나가기도 하고요. 그게 들어올 때 같이 아니라, 들어왔으면 나갈 예. 때도 같이 나가고. 그 사실 약간 좀 극단적인 경우를 들면 민회빈 강씨, 그 소현세자의 완해였던 사람은 네. 이제 인조를 독살하려고 했다고 해서 나중에 사약받고 죽지 않습니까? 인조를 독살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라는 뭐 예. 누명일지 뭘지 예, 모르겠습니다만. 누명입니다. 그래요. 그런데 그 누명을 쓰게 되면서 민혜빈 강씨를 모셨던 궁녀들이 죄다 그 형장에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고문당하다가 비참하게 죽습니다. 이야. 거긴 차라리 쫓겨난 게 좋을 정도로. 근데 그 궁녀들이 자기는 억울하다고 그 안 그랬다고 마지막까지 얘기하지만 결국 다 죽고, 안 들어주고. 예, 민혜빈 강씨도 사약받아 죽죠. 그래서 그 라인 하나 잘못 탔다가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궁녀의 일상이었습니다. 2081님이 상궁 중에 가장 좋은 보직은 아마 기미상궁 아닐까요? 그 기미상궁이라는 게 실제로 있었던 뭐랍니까? 직급? 직책이에요? 직책이라기보다는 상궁들이 기미를 많이 했었지요. 그게 진짜 맛보는 거예요? 예. 그 음식을 윗전에 올리는데 이게 독이 있을 수도 있고 또 한편은 상했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미리 한번 좀 먹어보고 그다음 윗전에 올리는 건데요. 이게 물론 상궁들이 주로 했지만 이게 조금 극성이 되면은 다른 분들도 기미를 하셨습니다. 대표적인 경우가 이제 숙종의 어머니였던 명성 왕후였는데요. 네네. 황후 아닙니다. 왕후인데 이분이 좀 극성 엄마였어요. 근데 숙종의 어머니? 예. 이해는 합니다. 왜냐하면 효종의 손자인데요. 네. 효종한테 외아들이 있었고 예. 그 현종의 외아들이 숙종이었던 거예요.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 다 죽고 숙종 하다 보니까 3대 독자. 그렇게 되니까 이 명성 왕후가 아주 그 신경질적이 돼서 사정은 이해해요. 그런데 혹시 자기 아들이 독살당할까 봐 걱정이 돼서 자기가 직접 요리를 만들었다고 하고요. 심지어 그 기미도 자기가 직접 했다고. 직접 수락관에 들어가서 예. 요리도 왕의 하고 어머니가? 했다고. 그리고 이제 자기 아들 먹을 걸 자기가 직접 기미도 했다고 그런 이야기를 전합니다.
야, 무섭죠 좀. 이게 궁녀의 세계도 이게 되게 재밌네요. 예. 근데 궁녀들이 시키는 일만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항상 이제 수동적이었을지 아니면 뭔가 좀 적극적으로 뭔가 나서서 하는 일도 있었을까요? 그라기보다는 좀 황당한 사건도 있었는데요. 네. 아무리 그 궁녀라고 해도 임금님이 높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예. 계속 보다 보면 좀 덤덤해지잖아요. 친해지죠. 만만해지고. 가까이 예, 있으면. 예. 예. 그러다 보니 왕을 때린 궁녀도 있었습니다. 궁녀가 왕을 때렸다고요? 네. 이 역사에 있는 얘기입니까? 예. 그 자세한 사연은 안 나오지만 이게 예. 태종 때 궁녀 중에 장미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우리 꽃 이름 그 장미. 이름이 장미. 예. 오. 예쁘죠 이름도. 그래서 사실 조선시대 때 상대적으로 이제 여자 이름들이 네. 천하고 나빴을 것 같지만 네. 사실 명명단자를 보면은 진짜 좋은 글자, 정말 예쁜 글자 골라서 그게 여자 이름 짓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근데 이 궁녀 장미가 이제 왕, 그것도 그 무서운 그 조선 태종을 때렸습니다. 태종을 때렸다고요? 어떻게? 예. 그때 왕이 이제 세종이었거든요. 이제 태종은 이제 왕자리에 물러나서 상황이 돼서 이제 할 일은 없고 예, 세종한테 다 물려주고. 예, 띵까띵까 이게 즐겁고 편하게 지내고 있었는데 예. 근데 또 게다가 아들이 성군이에요. 그러니까 태종이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뭐 잔소리할 것도 없고. 예, 실록에 무려 나와 있는데요. 태종이 그 우리 아들이 이렇게 성군이라니 너무 행복하다면서 눈물 콧물을 줄줄 흘리면서 기뻐한 적이 있어요. 실제로 실록에 나와 있습니다. 콧물 줄줄 흘렸다고. 상왕이 콧물을 흘리셨다라는 게 기록에 있어요? 네. 아들이 일을 너무 잘해서. 네. 아니 뭐 이제 좋았겠죠. 하기사 제 아들이 세종이어도 예, 좋겠네요. 예, 부럽습니다. 근데 어쨌건 이 태종이 50살이 넘어가면 그때서부터 자기가 밤에 잠을 잘 못 잔다라고 얘기가 있어요. 노환 때문에. 노환도 있고 이제 아마 신경통 이제 여기저기 쑤셨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궁녀 이제 장미를 불러다가 이제 그 안마를 시켰는데 자다가 갑자기 너무 야단스럽게 쳐가지고 깜짝 놀라서 깼답니다. 그래가지고 안마를 하는데 너무 세게 때린 거예요. 안마를 하는데 이렇게 뭐 주무르는 게 아니라 예. 뭐 이렇게 등 두드리는 식으로 친 거 아니고 때렸다고요? 예. 기록에? 그래서 이제 그 태종이 그 당시 대비였던 그 원경왕으로 시켜서 장미를 신문하게 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왜냐하면 그 내명부를 다스린 거는 왕비였기 때문에 이 말썽을 피운 궁녀도 처벌하는 게 이제 왕비인 거예요. 그러니까 등 두드린 게 아니라 진짜 네가 세게 태종을 때린 거니까. 때렸느냐 신문을 한 거예요? 예. 그럼 장미라는 궁녀가 뭐라고 답했을까요? 맨 처음엔 말을 안 하다가 예. 태종이 이제 가서 직접 이제 신문하니까 얘기를 하더래요. 하도 태종이 이래라 저래라 잔소리가 많아서 화가 나서 좀 그 때렸다고. 그래서 요새 아니 목숨이 붙어 있습니까? 그러니까 등짝 스매싱 같은 걸 때렸을 수도 있는 거예요? 좀 약간 그런 셈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세한 얘기는 안 하는데 네, 이제 그 천하에 다른 누구도 아닌 그 태종, 그렇죠. 흔히 킬방원이라고 할 정도로 그 무수한 사람들을 죽여온 그 사람을 킬방원. 예. 그 때렸단 말이죠. 대단하네요. 예, 물론 그렇다 해도 이제 그 나이든 왕을 상왕을 때리기도 했으니까 아마 무사하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기록이 어떻게 남아 있어요? 장미라는 궁녀가 그 처벌하라고 예. 나와 있고 어떻게 처벌하는지는 안 나와 있는데 예. 아마 살진 못했겠죠. 이것도 처음 들어보는 얘기라. 예, 예, 태종을 때렸던 궁녀. 예, 천하의 태종을. 이야, 대단합니다. 그러면 궁녀 중에서 잘 나가던 사람 누구 없었을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드라마로 봤을 때는 대장금. 예, 정말로 뭐 승진도 하고 사랑도 많이 받고. 예. 대장금이 가장 잘 나갔을까요? 궁녀 중에 역사적으로? 사실 대장금은 기록이 거의 없어서 그 사극 드라마에 나온 거는 거의 그 상상의 나래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기록이 있고 네. 확실히 어떤 거에서 활약했는지 나와 있는 사람이 바로 조두대라는 궁녀입니다. 궁녀 이름이 조두대예요. 예. 두대. 이름이 이 사람은 워낙 그 세종의 아들인 광평대군의 노비였는데 노비. 광평대군의 자식을 돌보다가 이제 워낙 똑똑해서 그걸로 그 궁녀로 뽑히게 됩니다. 노비 하녀인데 예. 정말 똑똑해서 궁녀로 뽑혀간 네. 거예요. 이 사람은 이 조두대라는 사람은 언어의 재능이 아주 출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듯이 그 여자들은 거의 교육을 받지 않고 받는다 해도 한글 정도였는데 네. 이 사람은 한자를 배워서 줄줄 읽고 쓸 수 있을 정도로 탁월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요. 그 워낙 그 한자를 잘 읽게 되니까 이제 여자지만 그 한글 명령 한자 명령을
드나들 수 있게 되니까 궁녀들의 그 왕비들의 명령을 주고받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왕비들도 한글밖에 못하거나 한자를 못 쓰는데 사실 왕비들이 뭔가 이야기를 하면 그걸 먼저 한글로 말하거나 해서 이거를 한자로 번역해서 쓴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저쪽으로 나가게 되는 건데 조두대는 한자를 쓸 수 있으니까 그 자리에서 직접 한자어를 쓸 수 있는 거죠. 게다가 또 이 사람이 언어의 능력이 출중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중에 산스크리트어까지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래요? 범어요. 범어. 그러니까 불경에 쓰는 언어죠. 네, 불경에 쓰는 인도의 언어. 고대어. 네네. 그렇게 되니까 뭐 좋은 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이 조두대한 사람이 세종 때 있었지만 어느 때 또 활약하냐면 세조 때 활약을 합니다. 세조. 예. 그러니까 세조 때 활약을 하는데 이 세조가 그 나중에 이제 불교에 많이 귀의를 합니다. 네. 그 여러 가지 마음에 힘든 거라든지 그런 거 덕분에서인지 그래서 이 조두라는 사람이 이게 능엄 화엄경이라고 해서 그 능엄 언해라고 해서 불경을 한글로 번역한 일을 하거든요. 근데 이때 그 직접 세조가 이거 한글로 번역하고 이걸 또 같이 참여한 사람이 인수대비가 되는 나중에 되는 큰며느리입니다. 큰며느리가 이제 토다는 걸 하고 다른 그 신미대사나 중요한 사람들이 참여하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걸 소리내어 읽는 게 조두대였다고. 그러니까 왕과 그 왕세자빈이 참여하는 그런 중요한 일에 참여할 정도로 말을 잘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양한 언어로 읽고 쓰기 말하기가 다 됐다. 네. 그러니까 노비, 광평대군의 노비 하녀에서 궁녀가 됐고 승진도 거듭했겠네요. 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전원이라는 상공직을 맡게 되는데 이게 명령을 출납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정말로 돈이 많아져서 나중에 이제 불교를 믿기 때문에 절에 큰 시주도 하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본인 개인 재산도 많이 네, 쌓았다고요? 네. 그러니까 궁녀들은 개인 재산을 가질 수 있었고 굉장히 많이 가질 수도 있었습니다. 이야, 대단하네요. 그러면 이 조두대라는 명령을 출납하는 직책까지 맡았던 궁녀,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이 사람이 더 나중에 출세하게 된 게 바로 그 세조가 죽은 다음에 그다음에 세조의 아들들이 다 일찍 죽습니다. 그래서 손자인 그 자을상군이 성종으로 12살이 되거든요. 성종. 너무 어리니까 정의왕후가 그러니까 세조의 왕비였던 정의왕후가 이제 대리청정을 하는데 문제는 대리청정은 한자를 몰라요. 근데 조주대는 압니다. 그러니까 왕대비가 대신 정치를 해야 되는데 수렴청정을 하는 정의왕후는 한자를 모르고 예. 궁녀인 조두대는 한자를 다 알고 그러니까 왕비가 하는 명령을 전부 출납하는 걸 조두대가 하니까 이야. 당연히 막강한 권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인꼬리 권력 중에서 최고였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실제로 당시 이제 아부한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들어서 뇌물을 바쳤다라고 되어 있어요. 조두대에게 잘 보이면 예, 예. 임금님한테도 잘 보일 수 있다. 예. 그렇죠. 야, 근데 조두대는 그러면은 왕을 3분이나 모신 거예요? 그런 셈이죠. 그러니까 왕비까지도 생각하면은 이제 와. 세조 무슨 뭐 그 예종 때 그리고 이제 성종 때까지. 완전 로얄 코스에 있었던 거네요. 그렇죠. 네, 물론 이제 정의왕후가 이제 수렴청정을 거두면서 이제 좀 이제 사라지게 되고, 그러니까 조주대의 권력도 좀 깎여지게 되고, 또 이 사람이 언제 죽었는지도 기록이 없습니다. 보통 유명한 관리 같은 경우엔 졸기라고 해서 언제 죽었다 기록은 있지만 졸지? 졸기. 졸기. 그러니까 몇 날 언제 죽었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죽음에 대한 기록. 예, 있는데 이 사람은 상궁이라서 언제 죽었는지도 안 나와 있고 이게 기록도 없어요. 근데 죽음 이후에 더 큰일이 있었다면서요? 예, 일찍 죽어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예? 성종 잠시만요. 다에. 일찍 죽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표현은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문제는 성종의 아들이 바로 폭군 연산군이었거든요. 근데 이 연산군이 이제 된 다음에 자기 어머니 폐비 윤씨와 관련된 모든 사람을 다 털고 죽이고 처형하는데 이 여기에 연루된 사람이 바로 조수대였던 거죠. 왜냐하면 정의 왕후의 측근이자 그 바로 그 폐비 윤씨를 핍박했던 시어머니 그 인수 대비의 사람이었으니까요. 그러니까 그 주변에 있었던 궁녀까지. 예, 예. 그래서 바로 그 일 때문에 연산군은 이 조두대를 부관참시 이때 이미 죽어 있었기 때문에 와, 그 무덤을 관을 파서 파내서. 무덤을 파내서 시체를 처형하라 그런 명령까지 내렸습니다. 야, 근데 그렇게 잘 나간 궁녀였는데 예. 죽음 이후에 부관 참시를 당했다. 연산군 예, 시절에. 그렇죠. 아이고 참 이 역사라는 게 이런 극적인 이야기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 하나 더 극적인 거 여쭤봐도 돼요? 예. 궁녀 중에 제일 부자는 누구였을까요?
그게 정말 신기한 사람인데요. 상궁박 씨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 이 사람이 효종 때서부터 현종 때까지 살았던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고 뭘 했는지 전혀 알 수 없는데 네. 땅 문서가 서너 개 남아있고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이 엄청난 부자였던 궁녀였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무슨 일을 한 궁녀인지 모르겠으나 예. 땅 부자였다고요? 예. 서울의 부동산은 마구 사들였던 기록이 남아있거든요. 그 돈이 다 자금 출처 조사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진짜 알 수가 없는데 예. 그게 일본에 남아있는 문서거든요. 예. 보면은 서울과 수도권 일대의 땅 5, 6천 평을 한 번에 사들인 걸로 돼 있습니다. 그 돈이 어디서 났다는 기록은 있어요? 그럼 없어요. 그냥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이제 판다. 그러니까 땅 판 사람이 적은 거예요. 급하게 쓸 데가 있어서 땅을 상궁 박 씨한테 판다라고 적혀 있어요. 오, 대단하네요. 근데 뭐 보면은 이제 땅이 물론 이제 무슨 뭐 하루 거리, 뭐 반나절 거리 뭐 그런 식으로 대충 나와 있고 네. 집터도 팔고 있다라고 하지만 그 땅의 양을 보면은 어마어마하고 이걸 지금은 5천 평에서 7천 평 그 정도가 되고 또 다른 땅 문서가 있거든요. 땅을 더 사요. 아니 근데 궁녀가 그 정도로 땅을 살 수 있었던 돈이 어디서 났는지도 궁금한데 알 근데 수는 아까 없죠. 궁녀는 결혼할 수 없다라고 하셨잖아요. 예. 그럼 죽고 나면 그 재산은 어디로 갑니까? 그게 참 안타까운 게 이 문서의 마지막이 바로 이 상궁이 가졌던 재산을 물려받은 양손자의 이야기입니다. 양손자? 예, 양자도 아니고 양손자예요. 예, 상궁들은 자식이 없기 때문에 친척들의 자손이나 조카 같은 경우들을 네. 자기 양자로 들여서 자기 제사를 모시게 해줍니다. 그리고 자기 재산을 물려주죠. 근데 아까 얘기했던 이 그 상궁 박씨 같은 경우에는 무려 은자 200냥을 주고 이제 그 많은 땅들을 사들였는데요. 네. 근데 이제 보면 이 손자가 그러니까 정확히 하면 양손자가 급하게 돈 쓸 일이 있어서 예. 은자 200냥을 샀던 그 많은 땅을 90냥 받고 헐값에 팔아넘겨 버립니다. 금매네요. 금매. 예, 금매죠. 이 상황을 보면 이미 박상궁은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양손자가 다 물려받았다가 헐값에 다 팔아버리고 이제 그 재산이 다 흩어져 버리는 거죠. 이 궁녀의 이야기만 해도 이거 뭐 1시간은 더 넘게 나오겠네요. 와, 궁녀의 존재에 대해서 몰랐던 것도 많이 알게 됐습니다. 예. 송진섭님이 역사 이야기가 너무 재밌다고, 그리고 3253님은 궁녀라고 다 같은 궁녀가 아니었군요. 궁녀의 위상 공부하고 있습니다라고 감사합니다. 함께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이한 작가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옵니다. 미국 뉴욕을 방문 중인 이재명 대통령이 스코프 센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교착 상태에 빠진 대미 투자, 관세 협상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상업적, 합리적 바탕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한국의 경제 규모와 외환 시장이 일본과 다르다는 점을 거듭 설명했습니다. 조국혁신당 조국 비대위원장이 이재명 대통령은 역대 최악의 허위 조작 기소의 피해자라며 이 대통령에 대한 일부 재판은 재판 중지가 아니라 공소 취소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정부 여당의 검찰청 폐지를 사실상 반대한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 발언에 대해 정성호 법무장관이 부적절하다고 지적하면서 어떤 조치가 적절할지 연구해서 국회에 보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 해킹 사태의 원인이 된 초소형 기지국이 정부의 정보보호 인증 범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성공예감 애프터 서비스 시간입니다. 유혜진 리포터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취자분들의 질문 들어볼까요? 네, 하정숙님. 주가 조작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하고 궁금증 보내주셨습니다. 법무법인 대륜 방인태 변호사의 설명 들어보시죠. 주가 조작, 즉 시세 조종은 투자자들에게 시장이 움직이고 있다는 착각을 일으켜서 속이는 것입니다. 주가 조작은 우리 자본시장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서 매우 엄하게 처벌하고 있습니다. 자본시장법은 이러한 주가 조작을 금지하고 있고 위반할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그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의 4배 이상 또는 6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위반 행위로 인해서 얻은 이익이나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벌금의 상한액을 5억 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질문은요. 네, 고정희님. 처음 창업하는 분들이 참고할 수 있는 사이트가 있을까요? 하셨습니다.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창업은 정말로 준비가 중요하죠. 많이 네. 또 연구하시고
준비를 철저히 하셔야 하는데요. 창업 지원 사이트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우선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하는 K-스타트업, K-스타트업이라고 하는 창업 지원 포털이 있고요. 여기는 뭐 지원 사업 신청, 창업 교육, 창업 공간 확보 등등 다양한 정보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의 홈페이지도 있고요. 소상공인 24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습니다. 기업마당이라는 곳도 있고 중소벤처 24, 테크노파크라고 하는 사이트도 있고요. 사실 이게 사이트가 없거나 모른다라기보다는 너무 정보가 많아서 사실은 이 안에서 여러분이 또 준비를 철저히 하시는 것도 중요하고요. 가끔 창업 박람회 같은 것도 열리니까 이런 데를 이제 많이 다녀보시는 것도 하나의 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질문은요? 네, 김은혜님. IRP나 연금저축 계좌의 경우 연금을 개시하는 시점에 그 계좌의 주식이나 ETF 등을 모두 매도하는 건가요? 하고 문의 주셨습니다. 내가 개인연금을 준비해놨다면 연금 네. 개시될 때 자산을 모두 매도하는 것 아니냐? 아닙니다. 필요한 만큼만 팔아서 받게 되는 거죠. 좀 유연합니다. 정기적으로 연금을 수령한다면 일정 금액만큼 갖고 있던 펀드나 ETF를 부분 매도해서 현금화하고 그걸 지급받는 방식이 되겠고요. 나중에 이거를 일시금으로 수령을 하게 되면요. 기타 소득세 16.5%가 한꺼번에 적용이 되니까요. 일종의 페널티가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연금은 연금처럼 나중에 노후에 받는 게 훨씬 더 나은 거죠. 그리고 김선정님의 그 공항 관련된 지방 공항 관련된 질문 하나 볼까요? 네, 신공항 건설보다는 지금 있는 공항을 살리는 게 먼저 아닐까요? 하셨습니다. 네, 그 지방공항 13곳 중에 9곳이 만성 적자에 시달린다고 합니다. 무안공항이 24년도 기준으로 194억 9천만 원 넘는 적자를 기록했고 양양공항도 184억 원 규모의 적자, 울산, 여수, 광주, 원주 등등 그리고 군산 지역도 38억 원 정도의 적자. 어떻게 보면 지역 수건 사업이고 공항을 먼저 지어놓으면 지역 관광이 잘 될 것 같지만 좀 선후 관계를 다시 봐야 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있고요. 조금 더 철저하게 사업성을 또 검토할 필요도 있어 보이죠. 유혜진 리포터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윤선영님을 비롯해서 그 저희 화면에 제가 들고 있는 책 제목 뭐냐고 물어보시는데 앙드레 코스톨라니의 돈 뜨겁게 사랑하고 차갑게 다루어라 라는 책입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책이고요. 도움도 많이 되실 겁니다. 자, 저희는 또 내일 아침 9시 5분에 알찬 소식 또 많이 들고 오겠습니다. 성공 예감은 오늘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